안녕하세요, 박기수입니다.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한데, 더군다나 그 유튜브에서 생중계까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급적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림이나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보신 걸 수도 있고, 좀 이론적인 거는 가급적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바이러스, 세균, 요즘에는 진짜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 부분도 그렇고 문화, 인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러스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패럼 빌딩에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바쁘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더 넓혀서 보면 요즘에는 종종 세계 지도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뉴욕에서 환자가 몇 명 생겼는지, 중남미에서 몇 명 생겼는지, 어쨌거나 지구라는 큰 데서 살고, 사실은 지구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태양계라는 데서 보면 아주 작은 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크지가 않습니다. 또 이걸 넓혀서 보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사실은 은하수라는 밀키웨이라는 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태양은 돌지 않고 태양은 지구가 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큰 은하계 안에서 태양은 아주 조금씩 우리가 멀지 않게 이렇게 군집하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안에는 별로 치면 100 밀리언이니까 뭐 수십조, 수천억이죠. 그 다음에 많은 이른바 갤럭시들이 살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 은하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도 조금씩 빌리언 이어스에 이렇게 서로 붙이면서, 이거로 영어로는 스월링 한다고 하는데, smashed into each other, swirl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씩 합치면서 서로 다른 하나의 뭉칫덩어리가 되고요. 또 이거를 넓혀서 보면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이 안에는 밀키웨이는 또다시 라니아키아라는, 영어로는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큰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아카는 2014년 하와이대에서 발명을 한 하와이 말로 뜻은 unmeasurable heaven, 수없이 많은 heaven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그마한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확인된 것만이고, 또 확인되지 않은 많은 것들은 그 안에 다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탄생하게 해준 거는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뿐만 아니라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탄생해 주게 한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 사이노박테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없을 때, 다세포도 없을 때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조금씩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른바 탄소 물질을 산소로 조금씩 바꿔줬습니다. 아주 조금씩 10억 년, 또 10억 년이 흘러서 마침내는 산소가 지구상에서 세츄레이드 되게 번성하게끔 해주고, 그 산소가 다시 오존층을 높이면서 우리 다세포 동물이 조금씩 살게 해주면서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태양이 형성되고 있지,
현재로서는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큰 영화에서 보면 99.999% 끝에서 잠깐 생성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든 안 하든. 근데 이거를 다시 분해를 해보면 인간은 500만 년 전에, 사실 인간이라고 딱 얘기하기도 어렵죠. 수많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른 것들과 경합을 하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가 지금 탄생을 해서 이른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한 6,000년부터 문화나 이런 걸 일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찌된 일인지 지구는 이제는 우리 것이 됐고, 우리라는 건 인간의 것이 돼서 열심히 개발하고 불도저도 뭐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공존의 세계들이 조금씩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2년에 나온 건데 그때는 폭삭 망했어요. 근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맷 데몬 나오고요, 기네스 최초로 나오고요. 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벌스 플루라고 하는 조류 독감을 상정을 해서 만든 건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불고 가시는 분들이 매우 재밌게 보시는 내용이고요. 이러면서 근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주 방위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저런 식으로 감염이 지속돼서 저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도 나중에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되면서 조금 뭐랄까 좋아지는 개념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잘 마무리된 대신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됐던 염색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거나 진달래 진액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인포데믹이 실제로 똑같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는 내용이 실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뭐 길어야 100년 정도 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지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는 스페인 독감, 뭐 HIV 지속적으로 생겨났고요. 대신에 이런 때들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곳 아니면은 살았어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지 못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구고 뭐고 마스크를 끼고 다녔던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상황이 있고 밑에 많은 동물 등과 연관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종간을 뛰어넘는 바이러스는 지금만 나온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 때는 사실은 동물과 크게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농경, 그 다음에 인간이 좀 더 편해지면서 작물을 하면서 동물을 가져다 쓰면서 노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처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에 메르스라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 예로서 2015년에 메르스라는 이른바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이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진짜 백신이 아니고 대응하는 능력에 대한 백신, 시스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백신, 뭐 여러 가지 백신 측면에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통해서 접촉이 됐고 또 사양 고양이를 접촉이 됐고 사스, 메르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교차하면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N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머지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H에는 16가지가 있고 그다음 N에는 9가지가 있어서 16 곱하기 9, 이론적으로는 114개의 변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플루엔자 주사를 1년 전에 맞았다고 해서 지금 안 맞으면 그 바이러스가 동일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몸이 아프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아프면. 그래서 변이는 지속되고 있고 사람과 동물 간의 이러한 종간 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래프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2월 23일 날 제가 KBS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뭐 마친 게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앞에 당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KBS PD님께서도 오셨는데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것에 대해서 당시의 초기이긴 하지만 빠른 초기 대응으로 대형 확산을 막은 듯 보였다. 매우 빨리 수많은 정보를 잡아서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내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고 전례 없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무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메르스랑 비슷하다, 그다음에 사스랑 비슷하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다릅니다. 5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당시만 중심으로 해도 확진 굉장히 환자의 수가 조금 급격히 크지 늘어나기 않게 시작했다. 봤던 상황이고요. 중국을 통해서 대충 마무리되는 30명대에 머물다가 금토일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 오늘 현재 무려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럴 때 이제 걱정하시는 게 1000명이 넘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1000명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도 이런 돌연변이 바이러스다. 박쥐가 가지고 있던 병원체가 다른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건너오면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유발한 것이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이른바 박쥐를 통해서 사스를 치면 박쥐에서 있던 것이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이가 된 거고요. 원래는 사람 몸에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스고요. 메르스는 박쥐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낙타로 옮겨가서 낙타에서 또 사람으로, 이 낙타에서 사람으로,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올 때는 돌연변이가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접촉하면 사람 몸의 세포에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지만 계속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서 세포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왕관 모양 돌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한다. 우리 몸속 세포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체세포 표면의 많은 단백질 중 하나를 수용체로 삼아 세포 안으로 그 다음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돼서 굉장히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래프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어떤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나오게 되면 위와 같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적어지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오고요. 대신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국의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적은 걸 보면 대응 역량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늦게 대응하면 결국에는 국가나 개인들이 할 게 없는 상황이 오고요.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오늘도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서 그래프를 밑으로 낮추게 되는 효과. 미국 CDC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수준을 그대로 놔두면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희생이 되는 상황은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단단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밑으로 이렇게 낮춰서 충분히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개인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사회 수준에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론적인 것이고요. 다른 나라 신문이긴 하지만 뉴욕 역시 제가 이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랜더마이즈한 모델링을 통해서 200명을 그냥 놔뒀을 때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동일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고요. 이 중에는 조금씩 스스로 항체가 형성이 돼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이 모델링은 죽는 사람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거는 나라 간의 나라라고 봐도 좋고요. 우한 지역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한 지역에서 생성된 것들이 특정 경계가 있으면 천천히 나오면서 이쪽 지역에서는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프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플래튼 됐다고 표현하는데 약간은 아까 것보다는 낮고 시간 벌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상정할 수도 있고 우한 지역을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200명 중에 100명 정도만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는 움직이게 하지 말까. 200명 중에 50명만 움직이게 하고 150명은 놔두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피지컬 디스턴싱, 소셜 디스턴싱,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위에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굉장히 느슨하게 가면서 의료인들, 개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사회에서도 사회 격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별한 격리 조치 없이 사람들이 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구의 8분의 1만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아마도 아프리카 아니면은 중남미의 아마존강의 특정한 원주민들 수준이 될 겁니다. 서로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얇게 가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백신 개발에 대한 속도도 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면 아까 같이 그래프가 빨리 올라갔다 늦게 갔다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확대 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긴 하지만 크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를, 그러니까 많이 퍼지는 거를 세 가지 정도의 조건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 번 만났을 때 감염을 적게 할 수 있는 것.
HIV는 콘돔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나 손 씻기를 잘하는 거고요. 대신에 또 하나는 한 번 특정 시간에 노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가를 줄이는 거는 학교를 닫아버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가는 포차를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캠페인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duration of infectionis에서 한 사람이 감염이 된 다음에 바이러스를 얼마나 오래 퍼뜨리게 하느냐는 건데, 이거는 한 달 퍼뜨릴 수도 있고요, 2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 중에 지금 그걸 잘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걸린 사람을 빨리 진단해서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실제 듀레이션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확대 재생산되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Y축은 fertility rate라고 해서 걸린 사람 중에 몇 명이 죽느냐는 거고요. 오른쪽은 전파 속도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대 재생산 지수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더 많이 죽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굳이 공통점을 찾으면 이런 식의 모양이 이릅니다. 그래서 매우 급하게 많이 죽이는 바이러스는 더디 가고요, 덜 치명적인 것은 홍역처럼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현재 코비드 정도는 아마 여기 그래프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홍역을 치른다는 얘기를 하면 홍역을 안 치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그러면 왜 한 점이 아니고 사각형에 위치할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한 점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걸 이제 effective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걸 통해서 낮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오른쪽의 것은 의학적 방역을 통해서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 X축은 개인들 사회적 방역,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잘하면, 의학적 방역과 사회적 방역을 잘하면 이 그래프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2012년에 란셋이라는 의학 보건학 하신 분들은 여기에 저자로 실리면 굉장히 영예이고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에서 뜬금없이 표지에다가 이런 그래프를 2012년에 내놨어요. 하루에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보여준 건데, 통상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루에 9만 5천 대 정도의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는 비행기 수가 90% 정도 줄어서 아마도 5만 대에서 10만 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저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침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거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비행기가 움직이는 곳과 밀집 지역이 허브라고 하는 데는 동일하게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영화에서 보신, 컨테이전에서 보신 조류 독감이 birds are doing this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만든 큰 새가 이러한 짓거리를 스스로 해주고 있는 상황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큰 새가 덜 움직이는 데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 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이미 이건 OECD에서 나온 거고 보여지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금융위기, 코로나가 현재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움직여주는 거고요. 영상 시청이 늘었고
국내라도 가고자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위험을 줬지만 길거리 교통이 사라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가 절반을 줄었고 깨끗한 공기를 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극단값이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공기가 좋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올해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944년부터 사람은 계속 날아다녀서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걸프 전쟁이 와도, 테러가 와도, 사스가 와도, 월드 리세션이 와도 지속적으로 날아다닌다. 그 욕망은 끝도 없다. 대신에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비행기가 언제 복원될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스는 발생한 걸로부터 8, 9개월 안에 회복이 됐고요. 다른 것도 대부분 다시 복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복원이 된다. 경제도 똑같이 복원이 된다. 서로 도와준 것처럼 똑같이 인간은 또 날아다니고요. 또 똑같은 행동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모든 걸 위험하다고 하지만 또 대신에 감염병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땅을 해치고 받치고 하면 똑같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를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고요. 특히 나사에서 100년 지도를 보면 여기는 열대 구간이어서 또 다른 얼음 녹으면서 나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와 공존하지 않으면 또 공격을 할 것이고요. 이카루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중에 아버지가 만들어진 밀랍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태양 근처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었고요. 저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있죠. 제 생각입니다. 신종 위험병 위기 지속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한 욕망이 지속되는 한 울리백 선생님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얘기한 위험 사회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신에 벌써 우리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지만 물리적 모빌리티와 디지털 모빌리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우리 삶의 패턴일 것이기도 하시고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만 생각하던 상황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에코시스템과 어떻게 밸런스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전 플래너터리 헬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생물들이 45억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와줬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면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 대신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겨울에 먹고 살 거를 만들지를 않고 100년 먹고 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더 만들고 더 만들면서 자연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병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대신에 조금 더 성찰적인 시간을 가지면 위험이 보라기보다는 공존의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나름 세계적으로 모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다음 강연자분들께서 좀 더 현명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시만 마이크 들고요. 예, 질문이 5개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관련된 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에 계시다면 당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미국에 계시면 네, 우선 미국이 당장 어떻게 해야 베스트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이제 약간 저 우스갯소리 비슷한데 그 바이러스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거를 아주 잘 평가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보기에는 침투를 잘하게끔 그 신뢰로서 진단 영역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단적인 예로 건강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하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면 18만 원 정도의 돈을 안 내고 진단을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방어를 할 때 같이 방어를 해야지 인간의 4분의 1만 방어를 하고 4분의 3이 방어가 안 되면 다시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는 미국도 그렇고요. 싱가포르 이민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민자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나름대로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욕은 해도 바이러스라는 객관적 리트머스에서 보면 나름 나은 것 같고, 다만 미국에서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도 이 또한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발표 중에 물리적 이동성은 줄고 디지털 이동은 늘어난다고 본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디지털 이동성은 결국 비대면 연결이 늘어날 것인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 중에 우주 저가 에스트로피직스가 피질란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추구하고 또 이동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고, 그 이동성이 원시 시대처럼 대면적으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비대면이 좋다, 그다음에 디지털 모빌리티가 좋다, 피지컬 모빌리티가 좋다고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이미 시장에서 특히 자본주의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저희 같은 사람보다도 더 빨리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두 개에 대한 공존으로 가거나 더 이상으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양력을 보니까 전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담당관을 역임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질문은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무엇보다 초기 발견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시는지요? 무슨 역량? 초기 진단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 시대가 왔을 때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진단이요? 네. 진단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초기 진단이라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진단 키트적인 입장에서의 진단을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의학적으로는 진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시퀀싱 결과가 WHO에 나오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 사회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은 지도자의 능력, 그 다음에 국민들, 방역 주체인 국민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도를 높이느냐, 이러한 모든 것이 병합이 됐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결과만 보면 가장 우수한 솔리달리티, 즉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연대성과 감수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높다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 주어진 시간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에 답하시는 걸로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아마 유튜브 생중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질문이 또 나왔어요. 아마 현지에 계시거나 가족이 있거나 이런 관계된 분들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올렸던 질문이 사실은요. 이게 과학자이거나 무속인이 답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지요? 이후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까요? 이 뒤 질문을 같이 새기셔서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하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듯이 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1억 년 후에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는 똑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도 충분히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1차 유행 이미 벌써 얘기했고 2차 유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2차 유행이 온다 해도 다른 전문가들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 발표 마치고요. 예, 부족한 지금 올려주신 분들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이건 따로 우리 미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